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로부터 교역을 매우 중시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잘 알고 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익을 보았다. 지금은 물론 오늘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역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얼마 전 상황만 보더라도 미국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 세계의 공장 중국, 이런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는 것을 싸구려 상품으로 취급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력,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결국 그건 수출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긴 역사 속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즉 19세기 중반서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100년이 중국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중국은 국제교역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실크로드로부터 아편전쟁에 이르기까지의 국제교역의 역사, 중국의 입장에서 본 국제교역의 역사,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견행학을 하고 있고 견행학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보자. 동아시아를 다시 보는 것이 기계공학을 하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수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는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건축공학을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전통 그리고 이웃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을 팽창시키는, 여러분을 지적으로 단순히 성숙시키는 것 외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 새로운 실험의 필요,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데 중요한 자극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크로드를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런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자, 지도의 맨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가 보이죠. 또 우리나라 너머에 일본이 있는 것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빨간색으로 연결된 것은 주요한 육로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연결이 된 것은 해로입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1000년 넘게 이 길들이 동시에 다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사상에 존재한 중요한 실크로드를 다 표현해보면 이렇게 거미줄처럼 뻗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짐작한 것보다는 옛날서부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명과 문명 사이에 교류가 어땠습니까? 활발했습니까? 활발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활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 보이죠. 간접 관련까지 염두에 둔다면 모두가 다 이 실크로드에 흡수되어 있었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실크로드 일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중국의 중요한 물건이 오간 또 하나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의 성두에서부터 쭉 신장 지역까지 뻗쳐가는 곳인데요. 그거는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중국의 차가 이 길을 통해서 각지로 퍼져가고 또 저쪽 서쪽에는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 유목민족들의 명품이라고 하면 말이죠, 말. 말이 이 길을 따라서 중국으로 또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월남 같은 나라, 또 뭐 캄보디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로 흘러간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이차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만 보이라고 하는 지명도 보이고 한자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더 길게는 설명하지 않고 넘기겠습니다. 실크는 중국의 대표적인 비단이죠. 이 비단 어떻게 만드는지 아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제 비단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비단을 만들었죠. 그 비단을 만드는 것은 누에고치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그 누에고치가 벌레는 아니고 그 누에라고 하는 벌레가 만든 집이 누에고치입니다. 이 누에고치에서 고치니까요. 고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느다란 실로 만든 집인데 거기서 실을 뽑아냅니다. 그 실이 바로 비단의 재료인 소사가 되는 것이죠. 하얀색의 실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옷감을 짜내면 이것이 실크인데 대단히 가볍고 따뜻하고 또 이것이 동물성 섬유라서 따뜻한 건데요. 염색이 잘 됩니다. 염색이 잘 되어서 그야말로 다양한 색깔의 아름다운 천을 만들 수 있다. 아름답고 가볍고 따뜻하고 비단은 이렇게 버스럭거리는 소리도 대단히 멋집니다. 비단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최고의 의류 소재인데요. 이것이 저 까마득한 중국의 옛 은나라는 사실상 전설상의 왕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오래전의 나라인데요. 그 은나라의 부장품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적은 것처럼 1953년에 발굴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비단의 생산이 최초 단계에서는 양자강 북쪽, 즉 중국의 북방 지역이 주로 주산지였는데 그러나 후한시대가 되면 후한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이제 기원후가 되는 거죠. 기원후 2, 3세기가 되면은 양자강 너머로도 전파가 돼서 중국 전 지역에서 비단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외국에 이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중국 정부에서는 각별히 관리를 해서 수백 년 동안 중국이 비단을 독점하게 되죠. 중국이 비단 생산을 독점하고 그러한 생산품이 이미 그 단계 2세기, 3세기에 로마까지 흘러들어갔다. 그것도 소량이 아니고 아주 다량이 해마다 넘어갔다. 중국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비단을 직접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말하자면 훔쳐내기 위해서 중국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한 끝에 6세기 중엽이 되면은 유럽까지도 기술이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비단 무역을 독점하면서 비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비밀을 서양에게 알려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지켜내지 못하고 서양으로도 기술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서양의 비단 만드는 기술이 중국의 기술과 비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이후에도 1000년 넘게 중국제 비단이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도 아마 비단은 중국제 비단이 최고일 것입니다. 후한서에 보면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로마의 황제가 중국에 사신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페르시아가 중간에서 막았다. 근데 사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 사람들도 중국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바로 비단을 자유롭게 수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딱 한 번의 사신이었고 그 시도는 좌절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의 비단, 남아있는 한 조각의 비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대라고 하는 것은
3세기, 4세기 이전에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근 2000년 정도 된 비단이죠. 아직도 색깔이 뚜렷하고 뭐 그런 대로 아름답죠. 안 그런가요?